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윤현남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고 하지요. 저에게도 귀한 그런 딸 자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쁘고 착한 저를 꼭 빼닮은 어여쁜 딸내미이지요. 하지만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 왔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무남동녀 외동딸 은솔이가 결혼하는 날이니까 말이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화로운 호텔, 웅장한 음악 속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솔이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우리 딸 얼마나 예쁜가 신부 대기실에 잠깐 보러 갔는데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여서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안겼지요. 아빠, 고마워요. 저 키워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솔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따스하고 밝던지 모든 힘든 기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은솔이의 시선이 결혼식장 바깥쪽으로 향하며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를 의식하며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깐 은솔이 시선을 따라가 보니 분명 저쪽 구석에서 서성이는 중년 여자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죄인이나 다름없이 서성거렸던 그 여자는 바로 은솔이의 친엄마였습니다. 다른 신부 엄마 같았으면 붉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딸과 사진 찍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그 사람은 쭈뼛거리며 감히 은솔이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못한 채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 지금은 누구보다 멀어진 원수 같은 사이가 돼버린 여자. 하지만 저에게만 그 여자는 원수일 뿐, 은솔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친엄마였는데 은솔이는 저를 생각해서 그 여자를 한 발짝도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솔이는 오히려 아비인 저만을 향해 지엄이 보란듯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빠, 저 시집가면 아빠 걱정될 것 같아요. 합가 얘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빠는 아무 말씀도 마세요. 요새 세상에 신혼부부끼리 살아야지 늙은 애비랑 같이 산다 하면 어느 사위가 좋아하겠니? 난 박서방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다. 누가 감히 우리 아빠 모시고 사는데 눈치를 줘요? 제가 박서방 꽉 잡고 있으니까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재혼도 안 하시고 저 평생 뒷바라지 하셨는데 전 저 시집가고 아빠 혼자 계시는 거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말끝마다 효심이 묻어나는 딸이었기에 더없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은솔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잠시 멍하니 과거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들, 딸을 품에 안았던 따스한 기억과 그 딸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날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딸의 손길이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아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요. 딸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은솔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문득 새삼 옛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20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하늘도 맑고 햇볕도 따스해서 놀이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풍선 가판대에서 은솔이가 고른 것은 커다란 분홍색 헬륨 풍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은솔이가 10살짜리 꼬마 아가씨였어요. 아내는 의사라서 항상 바빴고 저도 그때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야근이다 뭐다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솔이는 그래서 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돌보게 했고 은솔이는 그것이 참 늘상 불만이었습니다. 은솔이는 당시에도 모범생이었어요. 3학년 때 반장이었고 모범생이었죠. 아내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늘 바쁜 와중에서도 은솔이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과도한 교육 열정을 내세웠고 은솔이는 다행스럽게도 묵묵히 공부하며 견뎠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였던지라 10살 생일날 바람으로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내내 졸라대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앞에다 들이밀고 말을 하니 은솔 엄마는 별 수 없이 난감한 얼굴로 저를 쳐다본 뒤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대신 엄마는 그날 예약한 환자가 많아서 조금 늦게 갈 수밖에 없어. 네 아빠는 쌓아놓은 휴가가 있으니 먼저 가서 놀고 있어. 알았지? 응, 엄마 알겠어. 아, 신난다. 정말 기대돼. 우리 반 애들이 다 청룡열차 타봤다고 했는데 나도 타보고 싶어. 아래로 떨어지는 배도 타보고 싶고. 무슨 여자애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겁이 없어. 가서도 그런 거 타지 마. 걱정된단 말이야. 그러게. 나나 당신이나 겁 많아서 둘 다 무서운 거 못하는데 우리 은솔이는 누굴 닮아서 그런 거 잘 타지? 그때 아내의 표정은 잠시나마 순간 싸늘해지더니만 이내 말을 돌렸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났는데 누굴 닮았겠어? 당신 아니면 날 닮았겠지.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들 잘 탔던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 멀미나서 잘 못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말꼬투리 좀 그만 잡고 그런 거 내가 당신한테 속여서 뭐 하겠어. 암튼 은솔이 데리고 잘 다녀와. 그래도 평일날이 사람도 없고 데리고 다니기 좀 나을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날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내었고 난생 처음으로 회사를 땡땡이 치고 우리 딸이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있는 재료로 둘둘말이 김밥도 싸주시고 과자랑 음료수까지 챙기고 나니 정말로 소풍이라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도 그날만은 학교를 빠지고 저와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되었죠. 주말에도 어찌나 일이 바쁜지 당시 저희가 투자한다고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다가 쓰는 바람에 빚 때문에라도 일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에게 그만큼 신경 못 써준 게 저도 내내 걸리던 참이었어요. 간만에 은솔이가 나와서 바깥 공기 쐬며 밝게 웃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달래서 사주고 풍선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머리띠까지 꽂아놓으니 은솔이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어린이가 되었지요. 아빠, 나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아빠는 은솔이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좋으면 아빠랑 이렇게 자주 놀러 다니자. 정말? 아빠 회사 일 때문에 바쁘지 않아?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할까? 아빠도 우리 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아빠도 제일 행복해. 은솔이가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던 순간,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내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일인데도 유독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체 관람객들도 많았고 애들 소풍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 은솔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잘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이 급했던지 은솔이는 제게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쥐어주고서는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아빠, 이거 꼭 잡고 있어. 날아가면 안 돼? 화장실 가게? 아빠랑 같이 가자. 싫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저기 바로 앞이란 말이야. 그래도 아빠가 불안한데. 아빠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싫단 말이야.
나 어린애 아니니까 여기서 기다려. 금방 화장실 다녀올게. 아이스크림 녹으면 아빠가 좀 먹어도 괜찮아. 활짝 웃으며 신신당부하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도 식탐이 발동되어 작은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꼭 쥐고 한 입 베어 물며 웃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솔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벤치에 앉아 풍선을 손에 감고 은솔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풍선을 하늘로 올려다보며 딸아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갓난아이로 내 품에 안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크다니. 나중에 우리 귀한 딸 아까워서 언놈에게 줄 수나 있을까. 그럼 우리 딸은 아빠 팔불출이라며 질색팔색을 하겠지. 저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놀이기구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환호성 사이로 내 딸이 언제쯤 나타날까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지요. 한참이나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줄이 긴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미 녹아버렸기에 버렸고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급히 화장실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은솔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의 이름을 불렀고 나오는 여자를 붙들고 딸의 키와 인상차기를 얘기하며 물었지만 아무도 딸의 흔적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사람들을 비켜 세우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칸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은솔이 좀... 은솔아, 아빠야. 어딨어? 빨리 나와. 여기저기서 여성들의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여기 남자가 왜 들어와? 라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그 순간 제겐 머릿속이 새해지면서 딸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 하나하나를 열며 은솔아 은솔아를 외쳤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지만 그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빠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혹시나 길을 잃었나 싶어서 저는 아무래도 놀이공원 미아보호소라도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던 찰나 갑자기 신고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하셨다고요? 하며 저를 경찰들이 애워쌌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이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했나 봅니다. 경찰이 성큼 다가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잘 오셨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이 사라졌다고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지금 딸 찾는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아니에요. 저 정말 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은솔이가 분명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요. 우리 은솔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길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거예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시대 그 당시 경찰들은 단호한 태도로 저를 끌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수군거렸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저는 상황이 어찌나 절망적이고 수치스럽던지 하지만 나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나는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나를 수상하게 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에 아이가 없었으면 혹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내 딸이 안 나오니까 들어갔죠. 내가 무슨 의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애타게 설명했지만 경찰들은 무작정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울부짖으며 안 돼,
머릿속은 온통 은솔이 생각으로 절규했지만 통하지 않았지요. 혹시 누군가 딸을 데려간 건 아닐까? 어디선가 울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길을 잃은 걸까? 그 어떤 상상도 내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내 소식을 듣고서 경찰서로 한달음에 온 아내는 상황을 듣자마자 경악하며 나를 풀어달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애 찾는다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것 뿐이라고요. 당장 풀어주세요. 안 그럼 나도 당신들 고소할 거야. 의사 가운을 채 벗지 못하고 온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경찰들은 상황을 정리했고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나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무작정 나쁘게 몰더니만 대기업 직원이고 의사라 하니까 순순히 풀어주었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오해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이를 정말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찾기 위해 빠르게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하며 수색을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지요. 상황은 이미 암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제발 우리 딸 은솔이를 찾게 해달라고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분홍색 풍선과 은솔이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이 서서히 나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솔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아빠 깜짝 놀랐지? 아빠 놀래켜 주려고 나 숨어 있었어 하고 달려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내는 꾹꾹 눌러 참은 감정이 터지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를 혼자 화장실에 보낸 게 말이 돼? 그래도 따라갔어야지.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아이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아이를 찾아달라고 닥달을 했고 혼자서도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은솔, 나이 10살, 키 135cm,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엔 리본을 하고 있었다고요? 주신 사진으로 전단지 빨리 만들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은솔이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옆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사라졌다는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잘 듣지 못했고 경찰들이 수사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자꾸 자리를 뜨려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태도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후에 그 불안이 현실이 될지 모르고 말이지요. 시간은 흐르고 딸의 행방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들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저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장 따위 그런 건 이미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오로지 딸을 찾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거리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은솔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은솔이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연히 아내가 경찰관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은솔이 그냥 찾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반년 정도 찾았음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딸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있나? 그것도 엄마란 사람이.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결론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순간 당황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딸을 포기할 수 있어? 당신이 엄마 맞아? 저는 그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 은솔이는 이제 희망이 없어. 산 사람도 살아야 하잖아. 이렇게 기약 없이 은솔이 찾으며 지옥 속에서 살 수 없어. 차라리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엄마라는 은솔이 엄마가 내 딸을 포기하자는 말은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데 어디선가 부모를 찾고 울고 있을 은솔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자니 이건 말도 안 되었죠. 하지만 아내는 결심한 듯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았고 차갑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똑똑히 봐 당신. 6개월 사람까지 써가며 전국을 다 뒤졌어. 은솔이는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애써봤자 당신도 나도 다 무너질 뿐이라고. 막말로 애는 또 낳으면 돼. 여보, 그냥 차라리 우리 은솔이 죽었다 여기자. 차라리 포기하고 새로운 아이를 가지는 게 우리한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며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헛웃음마저 나왔습니다. 새로운 아이? 우리 은솔이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아이를 낳자고? 6년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이 지났다고. 겨우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 자식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은솔이 엄마 맞아? 나라고 안 괴로운 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삶도 살아야 하잖아.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아이를 찾아 헤매려고 우리 시간을 갉아먹겠다고? 우리 인생은 그럼 뭐가 되는데? 난 절대로 은솔이를 포기 못해. 6개월이든 60년이든 내 딸이 돌아올 때까지 난 끝까지 찾을 거야. 네가 포기하든 말든 나는 포기 못한다고. 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는 딱 한 가지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은솔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딸이 돌아올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짐을 한 후 3년이 지나도 그 수많은 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 은솔이는 쉽사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솔이는 살아있었다면 이제 6학년이 되었겠지요. 그 시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부스스했고 얼굴을 보면 한때 대기업 과장이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친 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채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은솔이의 전단지를 붙이고
신락 같은 제보 하나라도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혹시 은솔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돈을 요구할까봐 있는 돈 없는 돈 돈을 끌어모아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은솔이에 대한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이젠 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은솔이를 포기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아내는 은솔이를 찾겠다고 가정을 포기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아내에게 끌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어 결혼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진 상태였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아내의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솔이가 없어서 절벽 끝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 사이였지만 그렇다고 아내와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보다 슬퍼할 것이기에 저는 아무리 아내가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해도 절대로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의 사이가 불편한 걸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았던지 이혼을 요구를 했지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갑자기라니? 당신은 일도 안 하고 은솔이만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나 혼자 돈 벌어서 집안 책임지는 것도 지쳤고 매일 은솔이 얘기만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난 내 딸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당신은 엄마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억울하며 울부짖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현남씨. 은솔이는 이제 없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진작 새 출발을 했어야 해. 안 그럼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새 출발? 당신은 내 딸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 난 못해. 절대 못해. 내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라고 해? 저는 아내의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해. 서로를 위해서. 아내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고 아내는 제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속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자 유명한 로펌에서 초호화 이혼 변호사로 내게 소송을 넣었지요. 그날 법원에서 싸늘하게 떨어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아내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을까?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딸을 찾겠다는 의지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단지를 더 멀리까지 배포하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라진 은솔이에 대한 글을 올리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제 노력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은솔이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날,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남아, 나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숭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국으로 간 후로 연락이 뜸했잖아. 그 친구는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지만 졸업 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겐 소중한 친구였고 제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비싼 비행기 값을 물며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서 사는 것이 바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죠. 이번에 가족들이랑 간만에 한국에 왔어.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인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혹시 괜찮으면 우리 서울도 갈 건데 그때 집에 초대해 줄 수 있어? 아, 미안해 숭수야.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라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맘 추스르는 게 아직 쉽지가 않다. 저는 은솔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저 아내와의 이혼 얘기만 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많이 못 봤으나 제가 워낙 SNS에서 딸과 아내 자랑을 많이 했기에 친구는 이미 제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놀라며 그래서 그랬구나 라며 을조리며 여행 중에 우연히 저와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을 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네 안사람이 다른 남자랑 어디서 전철을 봤어?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 아무래도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혼했으니 그것마저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도 엄마 자격은 없지만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는 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 이후 친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딸은 그럼 네 아내가 키워? 보니까 은솔이가 훌쩍 커서 재수씨만큼 컸던데 요즘 애들은 쿨해서 그런가 네 안사람 남자한테 아빠 하면 잘 따르더라고. 뭐? 은솔이? 그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은솔이를 봤다는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아마 그 남자의 딸이었겠지. 우리 은솔이는 아닐 거야. 아니야, 분명히 은솔이 맞던데? 몸만 컸지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금방 알아봤어. 나 눈썰미 좋은 거 알지? 그리고 너가 싸이월드에 하도 딸 사진을 많이 올려서 내가 얼굴 잘 알아. 참, 그럼 내가 사진도 찍었으니까 보내볼 테니 한번 봐봐. 친구는 제가 은솔이라는 것을 못 믿자 직접 찍은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감 없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았습니다. 분명 착각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저는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동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저는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한테 소리쳤습니다. 그 제주도 호텔 이름이 뭐야? 그 수영장이 어디냐고. 저는 황급히 물었고 친구는 제 반응에 대해 영문도 몰라 당황스러워했지만 침착하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정보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은솔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또 봐도 사진 속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수영장, 그곳에선 키가 훌쩍 큰 13살이 된 은솔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제 아내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영복 위에 화려한 가운을 걸친 채 웃고 있었고 그 낯선 남자는 은솔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차오르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켰습니다. 은솔이를 찾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광경을 보니 대체 왜 은솔이가 저기 있는지, 그 남자를 대체 어떻게 아는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나를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은솔이를 뒤로 숨겨두고 나와 이혼한 후 그 남자한테 가버린 것이 제일 이야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심정으로 이제껏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내 입에서 무슨 해명이든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변한 짐도 없이 공항으로 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에서 사진 속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구가 알려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은솔이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카드를 주고 체크인을 한 다음 방키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는 바로 수영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영장이 보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 속 장면이 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초와 낯선 남자, 그리고 은솔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선글라스를 낀 채 칵테일을 마시며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은솔이는 수영장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들에게 행복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다다랐습니다. 전처가 저를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처의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쳐다보았고 이미 나에 대해 안다는 듯 크게 감정에 동요 없이 뻔뻔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라, 전 남편이신 윤현남 씨시죠?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사람은 능숙하게 저를 제압하며 피하고 도리어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주먹을 쓰냐고 이를 가는 그 남자를 말린 것은 전처도 아니고 다름 아닌 은솔이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요. 털끝만치도 다치게 하면 나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은솔아, 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네 아빠 누군지 구분 못해? 아내는 새삼 제 편을 드는 은솔이에게 배신감이 든 듯 말했고, 훌쩍 자란 은솔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들과 은솔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다. 은솔이는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었고 훌쩍 큰 아이였습니다. 3년씩이나 떨어져 있었음에도 저를 낯설어하지 않고 도리어 지키려 했죠. 그러자 남자는 전처보다 차분하게 저와 대화로 풀 것을 말했습니다. 윤현남 씨, 진정하세요. 제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은 듣고 가셔야죠. 잠깐만, 진실이라니? 당신 지금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다 끝난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뭐가 있냐고. 에라야, 그래도 너 현남 씨 결혼 생활 함께한 전 남편인데 진실은 알려드려야지. 더군다나 우리 은솔이 친딸처럼 아껴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찾아 헤매게 했는데 우리 인간의 도리는 거스르지 말자. 뭐? 인간의 도리? 야, 네 입에서 인간 도리 얘기 나오니까 우습다. 네가 먼저 애 못 낳는다고 은솔이 숨겼잖아. 그런 네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우는애? 너 나한테 피해갈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저는 은솔이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의 말을 듣자니 저 남자가
바로 놀이공원에서 내 딸을 데려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처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저 남자는 대체 은솔이랑 무슨 사이길래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은솔이를 데려갔을까? 도무지 추측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명석하다고 칭송받는 머리를 굴려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지요. 제가 충격에 멍하고 있는 사이 전처는 씩씩거리며 저를 피해서 은솔이를 붙들고 가려고 했고, 은솔이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젓고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 전처는 억지로 은솔이를 잡아당겨 끌고 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은솔이만을 쫓아왔기에 전처를 붙잡고 은솔이 두고 가라 했지만 이내 그 남자에 의해 저지당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죠.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줘야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3년 전 놀이공원에서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무슨 진실? 대체 뭘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내 딸을 데려가서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시킨 당신이 왜 내 전처와 내 딸 곁에 있는 건데? 그는 제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듯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정확히는 현남씨 딸이 아닌 내 딸 은솔이를 제가 되찾아갔지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당신의 아내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은솔이는 바로 제 딸이고요. 유전자 검사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만 은솔이는 제 딸입니다. 윤현남씨 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솔이가 당신 딸이라고요? 차라리 은솔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당신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을. 모든 불행이 그 여자로부터 자초된 건 맞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도 나도 은솔이도. 그럼에도 나는 그 여자가 은솔이 엄마로서 필요해서 재혼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자니 속이 뒤틀렸고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개원했습니다. 수영장 한복판에서 그러자 사람들은 피했고 종업원들이 와서 제가 해놓은 것을 치웠지요. 그 남자는 여유만만하게 그 사람에게 제 대신 사과하며 5만원권 한 장씩을 주었고 저를 기세등등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벌써부터 그러면 곤란하지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유전자 확인서를 보여드리죠. 아니면 당신이 직접 은솔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은솔이는 절대로 당신 친자로 안 나올 테니까. 당신의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선자리에서 엘리트인 당신을 은솔 엄마에게 소개했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강조하듯 저를 찍어 눌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 결혼 전날에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니 다음 생에 부부의 연을 꼭 맺자고 서로 울면서 함께 있었고 그 간절함은 바로 은솔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은솔이가 당연히 그쪽 자식인 줄 알았지요. 은솔 엄마와 헤어진 후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임 판정을 받게 되어서 결혼할 여자랑도 헤어졌는데 그런데 우연히 은솔이를 보았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요. 참 이게 천륜이 무서운 게 한눈에 보기에도 은솔이가 나를 빼닮은 게 내 자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눈길을 살짝 피하며 말끝을 흐렸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인생을 축내고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찾아 헤맨 딸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딸이었다니.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여태껏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은솔이를 포기하자고 한 건지 저는 당장이라도 미쳐버리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은솔이는 내 딸이야.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키워온 내 딸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솔이를 키우며
얼마나 애썼는지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솔이는 제 친딸입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제 딸을 되찾아왔고 내 딸은 그제서야 친아빠를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내 것을 내가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내 것? 자식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누가 뭐래도 나는 10년 동안 은솔이를 키운 아빠야. 나는 은솔이 절대 포기 못해. 참 질기네. 당신도 당신 자식이 아닌데도 포기를 못한다고? 그럼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면서 뻐꾸기 노릇이나 하겠다는 거야?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비밀을 숨겼는지, 이 남자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리고 은솔이가 과연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은솔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을까. 그 여린 마음에 어른들의 막장 드라마 때문에 큰 상처를 준 것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솔이는 제가 키운 딸입니다. 그 아이의 첫 태동을 함께했고 아내보다 더 먼저 품에 안아 울음을 달래주었고 웃음을 받고 한밤중에 아프다고 울던 때에도 내 딸을 안고 밤새도록 걱정했어요. 은솔이를 위해선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딸을 돌려주세요. 저는 그 남자에게 은솔이를 돌려달라 했고 그 남자는 기가 막힌 듯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솔이의 기적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솔이는 아빠라고 부르며 뛰어왔고 걱정스러운 그 눈길은 그 남자가 아닌 나를 향해 있었으며 품에 안긴 것도 그 남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그 남자는 은솔이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고 뒤늦게 은솔이를 데려가려다가 놓쳐버린 전처가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지만 은솔이는 오로지 나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은솔이를 안아주며 펑펑 눈물을 쏟았고 은솔이도 제 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이나 알아? 친아빠가 날 친아빠라며 유전자 검사지도 보여줬는데 그깟 서류 한 장으로 어떻게 아빠가 막 바뀌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빠인 거, 나는 윤현남 딸 윤은솔인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데 얌전하게 굴고 어른 되면 아빠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아빠가 언젠간 날 찾아낼 줄 알았어. 내 아빠는 윤현남 하나야. 나는 이은솔이 아니라 윤은솔이에요. 은솔이는 눈물 콧물 바람으로 저를 아빠라고 매달리며 놓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눈물 투성이가 된 상태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은솔이 말 맞다나 그깟 유전자 서류 한 장으로 우리 부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나는 은솔이 아빠가 맞고 은솔이는 내 성을 달아서 윤은솔이 맞았습니다. 그 남자는 은솔이와 제가 같이 있는 것이 충격이었던지 도리어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전처는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만 이내 뻔뻔스럽게 모든 것을 다 제 책임으로 돌리며 제게 되려 악을 쳤습니다. 그러게 내가 은솔이 포기하고 새 아이 갖고 다시 가정회복하고 살자고 했잖아. 당신이 은솔이 찾겠다고 고집만 안 부렸어도 우리는 이혼 안 했어. 그냥 은솔이 어차피 당신 자식도 아닌데 저놈한테 주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당신은 정말 어디까지 뻔뻔할 셈이야? 그때는 몰라서 내 친자식으로 알고 있어서 은솔이를 찾았지만 이제 은솔이를 찾은 이상 은솔이가 생물학적으로 누구 딸인지 필요 없게 됐어. 은솔이는 내 자식이고 내 딸이야. 절대로 니들에게 안 뺏겨. 우리나라는 핏줄 사회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친자 확인서 내면 당신은 은솔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거 몰라요? 몰라 그런 거. 니들이 법법하면서 법 참 좋아하는 모양인데 나도 니들 좋아하는 법 한번 누려볼 거야. 나 법학과 출신이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법원에서 누가 은솔이 아빠로 손을 들어주는지. 저는 은솔이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고 체크인이고 나발이고 그 호텔을 당장에 빠져나와 내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바로 김포로 가는 항공 티켓을 끊었습니다. 은솔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머리에 기대었고
아빠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며, 그리고 아무리 엄마가 밉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이니 많이 미워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은솔이는 어린 나이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저보다 빨리 알고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고작 13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철이 너무나도 빨리 들어버려 저는 그것이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은솔이와 함께 저는 본가로 돌아왔고, 은솔이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저희 부모님은 은솔이를 보며 울고불고 우리 손녀딸 찾았다고 난리를 치셨고, 은솔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에 반가워하면서도 이제 제 핏줄이 아닌 것으로 두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 스스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그 연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이 양육권과 더불어 그동안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손해들 모조리 위자료로 환산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의 했던 녹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아내랑 그 남자 또한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먼저 번 저와 이혼소송을 통해 인연이 된 로펌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맞소송을 했지만 이미 친자확인서 자체가 아내에게는 증거였고 혼인 취합 판결을 받게 되면서 그 남자와 아내에게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고자 그 남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 사람은 은솔이의 친부였고 은솔이를 3년간 헌신하면서 잘 키웠기에 그럴 수는 없었고 대신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솔이의 양육권 또한 제게 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건 은솔이의 선택이었고 법원은 누구보다 사랑받는 부모 밑에서 행복해야 할 은솔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그 남자는 여전히 은솔이를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은솔이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은솔이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친아빠, 그동안 저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은 서로가 있으니 엄마가 옛날에 원했던 대로 새로운 아이 낳고 함께 사세요. 불임이라고는 하지만 요새는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 아이를 13살이라고 믿겠습니까? 배웠다는 의사인 전처였지만 똑똑한 은솔이에게는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은솔이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딸은 전처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고 저는 내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고 은솔이는 자신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제 사랑을 깨닫고는 매 순간 저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저를 이렇게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솔이가 어느 날 저녁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문득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넌 언제나 내 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후로 은솔이는 더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학창시절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의 곁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은솔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저는 그녀의 곁에서 한결같은 아버지로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은솔이는 더할 나위 없는 어여쁜 신부가 되어 이제 내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 나만큼 좋은 사위에게 그 고운 손을 넘겨줄 것입니다. 은솔이는 여전히 제가 안심이 안 되는지 화장 지워지려고 자꾸만 눈물을 글썽였네요. 박서방, 우리 은솔이 잘 부탁하네. 그럼요, 장인어른. 정 못 믿어오시면 저희랑 같이 살면서 곁에서 봐주세요. 이놈이 우리 딸 울리는지 웃기는지
장인어른 무서워서라도 제가 은솔이한테 정신 차리고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은솔이는 능글스러운 사위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박서방이 비록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내는 깊고 저와 은솔이를 누구보다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은솔이가 박서방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온 우리 부녀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는 불편할 것 같고 맞은편 아파트 집에서 살면 어떨까? 지금 애들 신혼집 앞집이 빈집으로 나오길 바라며 애들 모르게 저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딸이 낳은 예쁜 손주나 돌보면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황혼의 행복이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